연금을 이렇게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농지연금을 신청을 하면 평생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임대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농지연금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런 게 이게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있잖아, 요 두 번째. 앞으로의 이제 농지 생태계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거 동영상 찍어도 돼. 찍어도 돼. 찍고 있어. 이 농지 생태계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두 가지 방법으로 기상이변. 기상이변 생겨요, 안 생겨요? 기상이변이 아주 급속화될 거예요. 급속화가 되면 식량 전쟁이 일어나요. 식량 전쟁이 일어나는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쌀값 폭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여사로 보면 안 돼. 폭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지금 어떤 국민들한테 부담을 이렇게 많이 주고 있거든요, 현재. 그러면 이 식량 전쟁의 속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채소, 과일값이 천정부지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천정부지로 이렇게 상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농지 생태계가 소중하다, 소중하지 않다. 이 먹거리가 가장 소중해요. 먹거리. 그러면 여기 이제 땅값은 오른다, 내린다? 모른다. 투자는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하면은 투자에 실패할 일이 없어. 두 번째 걸 주세요. 응. 네네. 땅값은 가지고 있으면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럼 어디 땅을 사는 게 좋냐, 또 이렇게 되겠죠? 어디 땅을 사느냐? 나는 지금 안산 살고 있다, 뭐 화성 살고 있다 그러면 저기 지금 땅값이 가장 기대하는 기대처는 화성, 평택, 당진, 그 밑으로 가면 이제 서산, 뭐 이렇게 예산 이렇게 되는데 그쪽은 조금 더 거리가 있어요. 거기도 나쁘진 않아요. 제가 그쪽에서 이제 부동산을 사진을 했으니까, 예산 서산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왜 좋으냐, 이 좋다는 기준을 뭘로 삼을 거예요? 접근성. 왜 좋아? 수도하고 가깝다. 수도하고 가깝다. 이제 그런 것을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감이 있단 말이야. 에? 접근성이 좋다. 여기서 뭐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수도가 가깝다. 수도 인접이다. 그죠? 근데 땅값이 오르고 이 지역이 좋다는 기준은 이것도 포함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진짜 배기로 포함되는 것은 뭐냐면, 기대가 뭐냐, 인구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거. 인구 증가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토지 부지는 오르게 돼 있어요. 근데 인구 밀도가 계속 올라가. 제가 서산에 가서 부동산을 막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인구가 10만 명이었어요. 근데 내가 4년을 있다가 올라올 때 보니까 16만으로 늘어났어요. 땅값이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까요? 올랐어요. 3배에서 4배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이제 평택이 이제 또 그 밑에 보면 이제 아산이 이렇게 있잖아. 아산 탕정지구, 방배지구 뭐 이런 지역에는 수요가 아주 급증하고 있는 거거든. 아파트는 엄청나게 하고, 저 LED 또는 이제 그 삼성 뭡니까 이제 개발 구역들 거기에 많이 이렇게 내거든. 지방 쪽으로 많이 이렇게 가거든. 그리고 여기 이제 화성에 있었던 공장들이 있잖아요. 공장들이 코트제가 이렇게 있어요. 코트제. 이게 코트제는 뭐냐면, 공장을 짓고 개발하는 데에 연면적을 절대 이만큼만 개발을 하고 그 이상은 더 개발하지 말라. 공해도 문제가 있고 다른 개발에 문제도 있으니까 공장을 이만큼만 개발하고 더 그만 개발해. 이렇게 해서 허가가 난다, 안 난다? 안 나. 허가 난 땅들은 다 이미 다 땅값이 150만 원, 200만 원씩 올라가고, 제가 그때 당시 7만 원, 8만 원 할 때 돌아다녔거든요. 그래 저는 이제 먹고 사는 데만 치중해가지고 이렇게 뭐 돈을 뭐 자금력을 가지고 뭐 찍어서 옮기고 뭐 그런 것들은 많이 못했어요. 예산에 가서는 7, 8개 찍어가지고도 또 넘기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하고, 이쪽 화성에 가서 또 개발도 하고, 개발한다는 것은 이제 땅을 사가지고 땅을 인테리어해야 돼. 우리가 이제 주택을 사면 내가 이제 도배장판도 하고 욕실도 이렇게 하고, 내가 어떤 그 거실도 장롱도 이렇게 장도 이렇게 비치를 하고
이렇게 이제 인테리어라 그러잖아요. 이걸 갖다 인테리어라 그러거든. 그 인테리어를 하면은 이게 사는 날 동안 좋긴 한데 주택은 계속해서 감가상각이 돼. 값이 떨어져.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토지는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값이 계속 오르기만 해. 떨어지질 않아. 토지를 어쩌면 약간 수렁같이 꺼진 땅이라든가 도로가 있는 것 같기도 없는 것 같기도 한데 국어를 점용을 받아가지고 도로를 이렇게 또랑같이 생긴 2m 도로를 갖다가 4m, 5m로 이렇게 늘어나면 땅값이 갑자기 2배로, 3배로 올라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토지 인테리어를 잘하는 게 진짜 인테리어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땅값을 이렇게 오르게 하는 요인들이 기상이변도 있고 식량연대, 채소, 과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게 가장 정확한 내용은 인구가 이게 증가하는 지역에 땅을 사면은 틀림이 없다. 그러면 자 100평짜리를 살래 1000평짜리를 살래 이렇게 하면 어떤 걸 사는 게 좋겠어요? 네? 자 100평짜리는 100만원이요. 예를 들어 가지고 100만원 1000평짜리는 10만원이요. 10만원짜리 있지도 없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그래. 그런데 10만원짜리가 요 1000평짜리로 올리면 땅이 넓고 좋잖아요. 오래 장기 보유할 거니까 100평짜리를 사는 것이 5배에서 10배는 더 좋은 겁니다. 작은 땅을요 좋은 걸 사는 거예요. 아가씨들도 예쁘고 또 이렇게 비주얼이 좀 괜찮으면 남자가 먼저 이렇게 찝게 돼 있겠어요. 똑같아. 내 여자하고 이걸 비유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땅을 있잖아. 좋은 땅을 있잖아. 좋은 땅을 비싸게 주고 사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깎을 넣으지만 여기는 뭐냐 왜 이걸 사냐면은 싸고 좋은 땅을 사겠다는 거거든. 근데 싸고 좋은 땅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싸고 좋은 땅은 뭐냐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안식을 누린다 생각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되니까. 땅을 중개를 하면 한 번도 물 먹은 일이 없네. 절대 나는 1000평짜리 2000평짜리 안 사. 그래 1000평짜리 2000평짜리는 있잖아요.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사면 10만원이면 1000평이면 1억이거든요. 근데 이걸 사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냐면 그거는 5년 10년이라는 땅값이 만원 2만원 오르기가 힘들어. 이해되세요? 그런데 100평짜리를 사면은 산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 지금 한 100만원 정도 하는데 지금 120만원 정도 3년 지났는데 한 200만원 가. 5배 올랐죠. 그죠? 그렇게 빨리 오른다니까 이게. 그래서 작은 땅을 사고 좋은 땅을 사. 그러면 땅 중에서도 상업지역이 있고 주거지역이 있고 여기에 이제 관리지역이 있고 농림지역이 있고 산림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업지역도 여러 분야가 이렇게 있어요. 일반 상업지역, 특별 상업지역 뭐 이런 식으로 주거지역도 준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나눠지고 관리지역도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이렇게 농업보호구역 이렇게 나눠지고 농림지역도 농업진흥구역, 보호구역 이렇게 나뉘고 산림지역도 요게 이제 보호구역이 있고 요거 개발 가능한 준보전 사안지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알고 이 세부사항을 토지이용계획원이라는 것을 이게 한 번에 딱 보고 요게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를 이렇게 확실하게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분별하는 것에 용도 지역을 이렇게 보는 거고 용도 지구를 이렇게 봐. 그리고 개발이 가능하려면 개발을 가능한 땅을 사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도로예요. 도로가 없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국어예요. 국어 뭐예요? 물 내려가는 또랑.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기 이제 우물을 파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관정을 이렇게 파면 이게 물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네 번째 이제 전기. 이게 제일 안 좋은 땅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저 푸른 초원 위에다가 집을 짓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해가 잘 드는 산자락 밑에다가 양지바른 곳에다가 이렇게 땅을 한 1000평이나 2000평 사고 있어요. 평생 거기 살지도 못하고 거기서 3년만 살면 우울증 바로 생깁니다. 맞아. 그리고 전기 수도가 없기 때문에 땅을 산 가격보다 3배, 4배 들어가야 전기나 수도가 거기가 끌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 나쁜 땅이에요.
저 남진이 부른 노래 중에 한 가지는 기가 막힌 노래가 있고 한 가지는 뭔가 잘못된 노래가 있는데 한 가지는 님과 함께라는 건 잘못된 노래야. 그리고 둥지라는 노래는 괜찮은 노래야. 둥지는 다 내가 해줄게. 그건 이제 주님의 은혜가 거기 들어있는 노래야. 그러니까 님과 함께라는 건 뭐냐면 여기 시골에 전원생활 해보셔서 알죠? 전원생활하면은 뭐가 가득하다 풀이 가득해요. 조금 지나면 호랑이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이제 전원에다가 꽃밭을 이렇게 갖고 가지고 풀을 한 달만 안 매면은 거기가 꽃밭인지 풀밭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해충 모기가 왜 그렇게 많아? 지역 주민들하고 왜 그렇게 부딪혀? 나하고 체질이 안 맞아서 살지를 못해. 그러니까 3년 지나면 우울증 생겨.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집 짓고 내려가서 땅을 이렇게 사가지고 뭐 500평 사가지고 집도 짓고 뭐하고 한 4, 5억 있는 돈을 다 썼어.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용돈도 다 떨어지고 소득이 어디서 발생하질 않아. 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거 시골에 괜히 내렸나 보다 하고 나하고 시골하고 안 맞아.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 유행가만 듣고 거기 내려가서 살면 행복하겠다 생각했는데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우울증을 생겨서 공황장애까지 오게 되거든. 그래서 이런 어떤 땅 투자, 토지 투자 이런 생태계를 정확하게 꿰뚫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셨죠? 어? 그래서 그 농지 투자를 하려면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먹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기상이변, 식량전쟁, 채소 과일값이 막 폭등하는 이런 사태가 오기 때문에 농지를 사는 건 무조건 대박이 나는데 어디 농지가 좋냐? 화성, 평택, 당진 쪽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통작거리라고 있어요. 일반으로 살려면은 농지를 사는 것에 대한 농지 원부를 만들거나 내가 농사를 지을 만한 자격을 받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이라는 걸 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떼주면 토지를 살 수가 없어요. 허가를 못 받아요. 근데 경매로 사는 것은 아무런 또 관계가 없어요. 제가 이제 경매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건 이제 경매 얘기는 나중에 얘기하고 요건 여기서 마치고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릴까요? 네? 네? 일반 상식도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크게 들어서 흔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종교적으로만 매여 있고 문자에만 매여 있어 가지고 계속 끌려가고 문자에 걸려 자빠져 가지고 그냥 나사로 들었죠 지난주에. 예? 나사로가 얼마나 붕대로 칭칭 감겨져서 우리가 칭칭 감겨져서 눈을 감고 나왔는데 그때부터 감기 시작해 가지고 있잖아요. 40년을 감겠다니까. 계속 감기기만 해. 아유 지금 돌아서 생각해 보니요 머리가 띵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 뭐냐면은 교제의 목적이 하나라도 풀어 빨리. 그 붕대 뭘 싸매고 있는 거야. 그거지. 너 싸면 안 돼. 응? 습진 걸려 갖고 더 불어터. 야 무조건 풀어야 돼. 하나님은 다 풀어놨는데 우리 인간이 그걸 글로 이렇게 옮기면서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문자에 빠뜨리게 한 거야. 그리고 이걸 가르쳐 주는 니들 믿어도 붕대로 칭칭 갖고 있지 뭘 알겠어. 맞아. 소경을 인도하면 근데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이 정확하잖아. 할 수가 없어. 끊임없이 풀어줘야 돼. 이걸 뭐 또 찍나 봐. 딴 얘기했는데 뭘 해? 거시경제 얘기 좀 할까? 봐요. 이제 재밌어 하여튼 뭐든지 재밌어. 뭐든지 재밌어. 나중에 막 척척 박사야. CPI. CPI 맞나? 모르겠어. 요거는 이제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라 그래요. 여기는 생산자 물가 지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이렇게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거 경제학자들 매일 경제 논설위원들이 나와서 이걸 얘기를 하거든. 어? 그래서 이 위에가 이제 거시경제가 이렇게 있거든. 거시경제. 거시경제에 의해 가지고 이게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또 물가도 마찬가지고 물가가 오르면은 물가가 오르게 되면은 금리도 따라서 올라요. 그죠?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올라가요. 자, 물가가 이렇게 내리면은 금리도 같이 내려요. 이걸 보고 이제 거시경제라 그러는 거예요. 거시경제라는 거. 이 지표를 보고. 그러니까 여기에 자 소비자 물가 지수는 뭐고 생산자 물가 지수는 뭐예요? 그러면
이 거시경제에 의해 가지고 미시경제는 또 뭐예요? 이게 공급자가 있잖아. 공급자가 영향을 이렇게 받게 돼.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게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게 미시경제야. 거시경. 예, 그죠? 거시경제 그러니까 뭐 자동차 값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식료품이라든가 그러면 여기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는 라면으로 설명할게요. 라면 값이 지금 얼마예요? 라면 값이 1,000원이라고 쳐요. 1,000원 더 하지? 2,000원 돈 할 것 같아. 아 그래요? 아니 이게 1,300원 한다고 쳐. 라면 값이 1,300원을 해. 이건 소비자가 이렇게 이걸 값을 치르고 거잖아. 근데 라면 값이 만약에 1,400원으로 이게 올라갔어. 1,400원으로. 그죠? 예?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야. 이게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한 번 올라가고 나면. 맞아. 얘는 올라가는 걸 좋아해. 하늘로 올라갈 거야, 얘들. 라면도. 자, 여기 이제 생산자는 뭐냐면은, 라면 값이 1,300원으로 이렇게 올랐다고 하면은, 라면을 만드는 원료가 뭐예요? 밀가루. 밀가루 값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 밀가루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밀가루 값이 이렇게 자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밀가루 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공급자 생태계가 또 있잖아. 공급자. 이거 생산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생산자, 농민들이겠네. 농민들의 비료값, 퇴비값, 농약값이 오르니까 당연히 밀값도 올라. 밀값이 오르니까 또 공급하는 가격도 올라. 그러면 이제 라면을 만드는 생산 공장에다가 밀가루를 공급하는 업체도 같이 오르게 되니까 이걸 갖다가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렇게 오르니까 덩달아 따라서 올라가지고 이 거시 경제가 이렇게 이제 변동이 있는 거야. 이게 변동에 따라 가지고 이런 공급자나 이런 생태계, 약소국, 뭐 이렇게 공급자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엄청나게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경기가 좋다 안 좋다 하는 기준을 이런 거시경제, 미시경제 이걸 갖다가 이제 현물경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현물경제. 그러니까 이런 돌아가는 수치를 한 방에 보면은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걸 보면 생태계 같은 거 아니 우리가 너는 이 땅을 정복하라고 끌려가라고. 정보가라. 아니 근데 왜 끌려가라고 자꾸 가르치는 거야 저기서. 지금 교회에서요, 종교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 중에 땅을 정복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 내가. 땅의 것은 버리래. 이 세상 것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땅이 내 육체가 땅이라고. 내 육체를 지배해야 된다고 내가. 육체를 내가 지배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영적으로 이게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내가 온 동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면은 이게 지배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정복이 돼버린 거라니까. 땅을 정복한 거예요. 땅을 정복하면 살아가는 어떤 실생활에 있어가지고 실생활의 모든 것도 내가 자유롭게 적용하는 거야. 욕심을 버리고. 그러니까 욕심은 뭐냐면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탄의 욕망이거든. 욕심. 과욕을 부리는 것은 사탄의 유혹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밝히 보고 이런 것들도 빠지지 않으면 되는 거야. 빠지지 않도록 적용을 하는 거죠. 부동산 투자고 뭐고. 근데 빠지지 않고 투자하는 거 한 가지만 더 일러드리고 마칠게요. 메타이머는. 자, 지금 화폐혁명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게요. 그게 저거를 좀 볼게요. 더워. 얘기하다 보면. 최근 혁명이 일어났어? 화폐혁명의 변천사는 보면은 출처는 물물교환이었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상평통보였어요. 상평통보.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행이 이렇게 나오고 지폐가 이렇게 나왔죠. 지폐가 나오고 난 뒤에 카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카드가 나오고 난 뒤에 페이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폐결제 시스템으로 많이 이렇게 바뀌어 있죠. 그래서
이건 이제 이 페이 시대에서 지금 중국만 가도 있잖아요. 거의 다 페이 세상이에요. 이 스마트폰에다 자기 페이를 다 넣어놓고 전부 다 이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무슨 페이 해가지고 수십여 종이 있어요. 수백여 종 될걸? 예, 페이로 결제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물물 교환 때는 쌀하고 소금하고 바꿨죠? 그죠? 자, 상평도 만약에 동전을 주고 품삯을 이렇게 치르게 됐죠. 그죠? 한국의 지폐는 뭐냐면 이 돈이라는 것을 지폐에다 봐가지고 이게 모든 것의 거래 수단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카드는 디지털 시대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통장에 이렇게 돈을 넣어놓고 카드만 가지고 다니는 거야. 돈을 들고 다니는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게 시대가 이렇게 변했는데 목사들이고 성도들이고 돈 가지고 써요, 안 써요? 쓰면서 또 비트코인은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세상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세상 거요. 맞아. 해줄 거야. 아니 뭐는 세상 거고 뭐는 세상 게 아니고 아주 그냥 자기 시각으로 있잖아요. 이건 세상까지 가면 안 되고 저건 세상 이건 하나님께고 아이 지랄하고. 아유 속이 얼마나 좁은지 밴댕이 속보다 더 좁어. 별게 간 만큼이나 좁아. 시야가 닫혀 있어서 그렇거든. 자기 관점으로 종교적인 관점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러거든. 야 디지털 화폐, 요 카드 페이 이렇게 쭉 가다가 암호화폐라는 것이 디지털 커런시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커런시라는 것이 암호 그런 뜻이에요. 암호화폐, 디지털 커런시 암호화폐가 이렇게 생겨나게 된 거예요. 암호화폐도 잘 알아야 돼. 제가 이제 땅을 잘 알잖아요. 땅을 잘 알고 거시경제가 뭐다 이런 것들을 알잖아요. 암호화폐도 제가 언제부터 학습을 했냐? 2017년부터 학습을 했어요.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생태계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알아. 그러니까 뭐를 이렇게 학습을 하면은 어떻게 학습을 하는 스타일이냐면 이게 부동산 공부나 이런 것도 참 책으로 정리했어요. 이제 저 경매 열흘이면 배우는 부동산 경매 책 제목이 그래요. 열흘에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배우는데 얼른 호기심이 생기겠잖아. 책 제목만 봐도. 그럼 제가 지금 무엇 시리즈 하고 있는 게 인생에서 영생으로. 우리 인생으로 왔잖아. 우리가 몸이 인생이거든. 그러니까 인생에서 영생을 깨달아 알으라고 제목을 그렇게 쓴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요 암호화폐를 지금 이제 현재 개발되어 있는 것들이 약 한 3만 개 정도 이렇게 되죠. 3만 개 정도 되는데 등재가 돼 있는 게 약 한 10,600개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등재되어 있는 것에 대한 호적 동사무소가 어디냐면은 동사무소가 코인마켓캡이에요. 코인마켓캡에는 캡에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이 1번이에요. 이더리움이 2번이에요. 리플이 3번이에요. 에이다, 솔라나, 뭐 이런 어떤 아발란체, 온톨로지, 뭐 이런 어떤 코인들이 쭉 이렇게 코인 마켓 때문에 이걸 시가 총액으로 이렇게 순위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생태계에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은 시가총액이 높은 순위에 의해 가지고 좋은 코인의 기준을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10,600개 중에 약 한 2% 정도만 시장에서 쓸 수 있는 상용화 코인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쓰레기 코인이라고 보면 맞아요. 그 중에 이제 2% 같으면 200개가 되겠죠. 200개? 만으로 치고 200개. 200개 중에서 진짜 내가 보유해야 될 코인들은 약 한 20여 개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0.2% 정도 된다고 봐야 돼. 그럼 0.2%가 20여 개잖아. 20여 개를 내가 다 사서 보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20여 개를 못하지. 거기에 한두 개만 보유하면 좋지. 저는 이제 4가지를 보유하고 있거든. 4가지를. 생태계에서 좋은 거. 기대치가 유망한 것들만 보유를 좀 하고 있죠.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보유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보유 방법이죠, 방법. 방법인데 코인의 이 생태계에 대해서 꾸준히 학습을 해가지고 충분히 내가 이해를 해. 이해를 하면 내가 이렇게
장기 투자, 중기 투자, 단기 투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심리가 뭐가 있냐면은 내가 이걸 어떤 선택을 해서 이거를 구매를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구매를 했어. 이걸 갖다가 매입이잖아, 매입. 매입을 하면 값이 사는 날부터 이렇게 값이 오르는 것만 기대를 하고 사요, 이거. 맞죠? 여기에서 다 죽는 거야. 여기에서. 제가 니프를 680원일 때 사가지고 680원대부터 사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몇만 개를 가지고 있어요. 몇만 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손을 까딱 했다 안 했다? 손을 까딱을 한 번을 안 했습니다. 까딱을 안 하면서 엄청나게 내가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누구한테? 우리 집 저 자매한테. 아유 그거 언제 오른다 오르지도 않는 걸 그러면 이게 값이 여기서 이렇게 샀는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걸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계속 가지고 있단 말이야. 야 올랐으니까 조금 팔아. 그러니까 이때 팔아버렸어. 팔아버리면은 이게 값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 이게 팔아버리니까 여기서 손바뀜이라 그래. 이게 손바뀜이 이렇게 일어나는 순간 돈을 못 벌어. 여기서 팔고 난 뒤에 계속 오르네. 괜히 여기서 팔았다 하는 후회가 들기 마련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 가서 사요 또 다시. 뭐 수량이 줄어들었어요. 많아졌어요. 줄어들었지. 만 개를 팔았다면 이쪽에 가서는 한 7,000개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요때 딱 사니까 이때부터 꼬라박기 시작하고 이만큼 가네. 이제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자 이제. 이게 더 내려갈지 모르니까 여기서 팔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이득 본 것을 엄청나게 손해볼 거 이걸 팔게 돼 있거든. 이건 손바뀜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이걸 계속 이게 손바뀜이 이 트렌드를 타는데 이걸 가다가 이게 우상향으로 해서 이걸 가도록 돼 있거든. 그러면 비트코인 10,000개를 가지고 피자 2판을 바꿔 먹을 때가 2009년도였어요. 2008년에 나카모토 사토시가 이걸 개발해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이건 왜 그러냐면은 요게 이제 디지털 커런시 시대로 암호화폐 대통령이라고 누가 발표했죠? 트럼프가 이걸 발표했어요. 트럼프가 이걸 발표하면서 일론 머스크는 전 세계의 전기 자동차의 1인자야. 그죠? 그렇죠. 이건 다 알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하고 짜움을 하고 이걸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 이쪽 정치계의 생태계까지. 그래야 이걸 손바뀜이 일어나질 않지. 손 바뀌는 순간 이걸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만 하는 게 아니고 니플사의 CEO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또 있어요. 가리라고만 써. 브래드 갈링 하우스. 이 세 멤버들이 있잖아요. 트럼프하고 요 세 멤버들이 암호화폐의 수도로 미국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의 부채가 3경 5천조 정도 되거든요. 미국의 부채가. 어마막지 무시합니다. 왜 이렇게 많대? 이제 그런 어떤 부채의 일부, 한 1경 정도를 탕감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밈코인도 엄청나게 많이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채를 타파하기 위해서 자국민들의 이용만을 위해서 모든 어떤 관세 정책이라든가 경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이 왜요? 중간에 뭐 하는 건 1등이 안 텐데. 트럼프의 경제 어떤 정책이거든. 그러면 돈은 어디서 버느냐면은, 자, 이 손바꿈 지울게요. 권력과 돈이 함께 가요? 따로 나와요? 권력과 돈이 함께 가는 거예요. 권력과 돈이 함께, 권력자들이 어떤 정책을 가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경제가 흔들려요, 안 흔들려? 경제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맞죠? 그런 것들을 열심히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핵심을 보는 거예요, 핵심. 트럼프가 지금 무슨 정책으로 가겠지? 예를 들어서 주식을 사야 된다 그러면 주식을 사는 거면 이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주식을 살 것인가, 엔비디아의
반도체 주식을 살 것인가 그거를 감지를 해가지고 삼성 주식이 1등 주식이래. 그러니까 삼성 주식이 5만 3천 원 5천 원 한 지가 지금 10년 됐어요. 올라요 안 올라요? 그러니까 외국 주식으로 다 바꿔 탔어.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가지고 세계 부자의 1등 반열에 섰다가 중국에서 또 딥시크 사건, 에? 그 뭐냐 10분의 1 가격으로 반도체를 만들어서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폭락했다가 다시 이제 정상 궤도를 찾아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생태 구조에 대해서 화폐 혁명은 계속 시대적으로 이게 일어나 있지만 지금 이제 경제의 어떤 그 패러다임, 이걸 패러다임이라고 그러죠. 흐름. 패러다임이 이제 디지털 커런시로 암호화폐 세상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모든 결제 수단으로 이걸 갖다가 다 사용하게 될 거예요. 스마트폰에다가 이걸 저장을 해놓고, 저도 저장이 돼 있거든요. 스마트폰에 저장이 이렇게 돼 있고, 이걸 갖다가, 요게 이제 뭡니까, 이제, 우리 그 카드 단말기를 뭐라 그러죠? 넘어가요. 니더기. 니더기에 요게 이제 결제를 해서 현금으로 뽑아 쓰는 방법이 있고, 요게 이제 상품을 구매하는 방법이 있고, 송금하는 방법이 있고, 이게 송금하는 방법이 뭐 3초도 안 걸려. 3초 이내에. 이게 전부 다 이게 트랜잭션이라고 그러거든요. 3초 이내에 전부 다 결제되는 세상으로 이렇게 다 갔어. 그러면 이게 가게 되면서 생태계가 또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거 지울게. 자, 이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ETF라는 것을 승인하게 됩니다. ETF라는 게 뭐예요?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 요걸 말하는 거죠. 이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는 뭐냐면 자유롭게 거래, 투자하는 것을 ETF라고 그러거든요. 이 투자하는 것을 정부 정책으로 이게 SEC에서 승인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승인을 해주니까 요거 이제 일반인들이 자 이제 50년대생, 60년대생 뭐 이런 분들이 디지털에 약해요, 강해요? 약하지. 디지털에 약해. 근데 돈은 있어요, 없어요? 좀 있죠. 돈은 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약한 분들을 공략을 해서 자산운용사가 이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자산운용사. 자산운용사에서 이걸 투자 유치를 받는 거예요. 이해됐죠? 투자 유치를 받으면서 일정한 수익을 배당해 주는 거예요. 맨 첫 번째 승인을 한 게 비트코인이에요. 두 번째 승인이 난 게 이더리움이에요. 세 번째 승인이 난 게 솔라나가 될 수도 있고 리플이 될 수도 있고 에이다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도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요것만 나 있는 거예요. 리플이 더 빨리 될 공산이 높아. 그러면 값이 대중화되고 일반화되면은 일반 상품으로 이게 싹 바뀌어버리죠. 주식처럼. 일반 상품으로 바뀌게 되면 요게 이제 완전히 제도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죠? 제도권 내에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면은 그때 지금 예를 들어서 리플이 600원대 샀다 그랬잖아요. 지금 3,000원대 리플을 샀어요. 이거는 꿈에 전설이 될 거예요. 전설. 만약에 리플이 10만원 정도 갔다가 얼마에 샀었어? 옛날에 리플. 나 3,000원에 샀는데 지금은 전설 될 건데 안 믿어져. 지금 3,500원 정도 하죠. 3,500원. 제가 600원대 샀어. 그러면 지금도 놀래잖아요. 근데 600원대 했을 때는 누구나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저는 이걸 학습을 다 한 거예요. 이미 그때 2017년부터 학습을 다 하고 요거 괜찮은 거야 하고 마치 여기 서해안 땅이 개발된다면 땅을 개발된다는 정보를 듣고 가서 사야 돼. 미리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이전에 정보를 듣고 가서 사야 돼. 이전에. 그러니까 무조건 서해안 쪽이 요즘 괜찮대. 일반인들이 허구잖아요. 그걸 포모현상이라 그래. 포모현상 뭐냐면 남들이 그쪽 땅을 사니까 나도 땅을 못 사면 안 되겠으니까 나도 가보자. 해갖고 막 너도 나도 주부들이 막 이제 아유 서해안 쪽이 좋대 이렇게 떠들기 시작하면 그때는 팔고 나와야 되는 거야. 팔고. 그걸 포모현상이라. 그러니까 부자가 되지 못한, 내가 성취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포모현상이라고 하거든. 예?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미 이제 인간 지표가 발동이 됐기 때문에 나는 팔고 나와야 돼. 이제 어느 때가 되면은
이제 이걸 못 가지고 있다. 리플이라든가 이런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이런 또 코인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은 누군가 이제 코인을 통해 가지고 부자 됐다는 소리를 들으면 아 나도 그때 좀 살 걸 그랬는데 그때가 살 때가 지금 3,000원대야 지금 3,000원대인데 그냥 한 10만 원 가고 난 뒤에 아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이렇게 다리만 떨다가 30만 원 가도 100만 원 가도 못 사. 계속 비트코인이 그런 형국이 됐거든. 제가 비트코인을 사봤거든요. 비트코인 250만 원 할 때 3개가 있었고 이더리움은 15만 원 할 때 260개가 있었거든. 근데 그거를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재미로 샀다가 값이 막 오르네. 비트코인 450만 원 가네. 그럼 200만 원 남잖아요. 상대당.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지. 밥 사먹고 놀고 멋지더라고. 260개 이더리움이 30만 원 가네. 15만 원 14만 원 샀는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가지고 막 붕 떠가지고 막 쓰고 다니 한 6개월 다 쓰고 다니니까 돈이 없어. 그러니까 그 뒤에는 야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뭐를 하나 딱 공략해가지고 지금 사야 되는. 그때는 또 손바뀜을 얼마나 많이 했나가. 조금 올라왔어. 빨리 팔자. 팔고 내렸는데 더 올라가고 난리 뒤잡아져요. 그런데 옆에서 또 부추긴 선수가 있어서 부추기면은 당신 때문에 이걸 팔았잖아. 당신이 뭐라 그래가지고 이갖고 더 싸움질도 엄청 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수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내공이 쌓여가지고 절대 안 흔들려. 여기서 뭐라 그래도 끄떡도 안 해. 막 칼을 갖다 여기다 목에다 이렇게 대도 내가 목표한 가격이 있어. 목표한 가격은 공개를 안 해요. 목표한 가격에 갈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고. 그리고 그 생태계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은 어디로 가냐? 농장으로 간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농장으로 간다는 거야. 농장으로 가면은 유유자득하고 먹고 사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 장난 하나 더 할까요? 농장 컨셉으로. 자기 퇴비 농법도 해서 참 유리하잖아. 자 이제 농장까지 가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우리 모임도 제가 이제 그 농장에 가서 모이고 싶은 거야. 아까 그 유기농 쌈 채소 보고 가면 맨날 해먹는 농장을 얼른 갔으면 좋겠어. 지금부터 6년 전에 유기농 퇴비농법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거 뭐 어렵죠 그거. 유기농 퇴비농법 1년을 딱 배웠어요. 1년을 주말에 가가지고 전남 곡성에 가서 배웠어요. 곡성에 가고 제가 일기생으로 여기 배워가지고 지난해에 가가지고 제가 지난해에 또 25명 정도 하더라고. 나 할 때 28명이었는데 제가 일기생 마스터 강사로 가서 책 하나 거기에 정리한 거. 이걸 1년 동안 배우면서 처음 되게 노트화를 해가지고 노트화를 해서 이것도 책으로 만들었어요. 책을 하고 이걸 이제 PPT로 만들어가지고 거기가 불나갖고 다 여기 이제 강의를 한번 했죠. 제가.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뇌가 이렇게 막 망가지잖아요. 에? 이 농약 있잖아, 농약. 농약 아주 무성겁이다. 에? 농약이 치매나 이렇게. 살충, 에? 살충. 그리고 그 풀을 마르게 하는 게 뭐죠? 제초. 사람의 생명을 있잖아, 생명을 불살라버리고 말살을 시켜버리는 게 농약입니다. 알게 모르게 이걸 먹어요, 우리가. 엄청나요. 그래서 유기농 먹어요. 유기농, 이게 퇴비농법을 한 이유는 뭐냐면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게 인삼이에요, 인삼. 두 번째 이제 과일. 세 번째 채소. 진짜 이상한데. 이제 과일 중에서 이제 샤인머스켓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200평 정도 이렇게 하면은 2톤 정도 따요. 근데 여기 샤인머스켓이 나무가 몇 그루 정도 심으면 되겠어요? 200평이니까? 보통 노지에다가 200그루를 심어요. 평당 한 그루씩. 근데 저는 몇 그루를 심냐? 5그루. 5그루를 심는데 이 하우스가 이렇게 200평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5개 끝났네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뭘로? 가지가 이렇게 여기 있겠죠? 가지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쫙 열려갖고 여기서 가지가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나오죠. 따먹기도 좋고 아주 기가 막히게. 요거 한 동만 해도 먹고 살아요. 한 동만 해도. 5그루 심어갖고. 5그루 심어가지고 한 동만 해도 먹고 산다고.
그러니까 농지를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 돼. 한 동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 그러니까 농지 이게 포도 넣기 싫어. 여기는 이제 아예 나는 포도 농사 하기 싫어. 목 빠져 싫어. 그럼 두 번째 어디가 있어? 야 여기 포도 했어요. 포도를 이렇게 두 번째는 움직이기가 싫다. 아예 움직이기 싫다. 그러면 요걸 이제 땅을 한 500평 정도에서 당근을 심어. 당근이 좋고. 유기농 당근 심었잖아요. 팔로가. 1년에 2에서 3일 정도 이렇게 해. 유기농이니까 이게 선계약 재배 이거 완료예요. 이거는 심어놓고 뭐냐면 물하고 습도만 조절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퇴비농법이라고 그랬죠. 퇴비를 발효 퇴비를 갖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게 토양 소독이라는 걸 하거든요. 토양 소독이라서 옛날에 이걸 배울 때는 토양에다가 무슨 약을 뿌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토양 소독은 뭐냐 하우스를 이렇게 쳐놓고 또 그 안에다가 하우스를 또 치고 한 여름에 있잖아요. 40도 이렇게 넘잖아요. 그런데 하우스를 하나 더 치고 해놓으면 60에서 70도까지 올라가요. 그게. 그러면 땅 속에 있는 모든 잡균들이 유해균들이 다 죽어버려요. 유해균, 박멸. 유해균이 박멸하면은 유익균만 남아요. 유익균이 이건 미생물이에요. 그러니까 뿌리가 썩거나 병충해에 시달릴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농장. 인삼이 5년근 6년근 없어요. 인삼은 전부 다 4년근 재배예요. 왜?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갖고 땅이 다 썩어버려요. 네? 유충 때문에 전부 다 잘못된다니까. 그러니까 약도 어마어마하게 치는 데다 대고 비료 같은 것들을 많이 줘가지고 뭐 몇 번 빼먹고 그냥 그 땅은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다른 작물로 대체 심으니까 그걸 이제 연작 피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생길까봐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포도 농사, 당근 농사 몸이 이제 저 부지런하고 일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채소 농사가 가장 회전율이 빨라. 채소. 우리는 이제 좀 시달리는 거 아주 싫어가지고 당근이 나한테는 체질이 딱 맞아. 그러니까 당근보다 더 마음에 드는 게 딱 있는데 네 번째 여유가 있으면 하는 게 이게 인삼이야. 인삼을 심어놓고 그냥 놀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환기만 시켜주고 거기 자동으로 이렇게 다 그 수분 조절 장치나 유기인삼. 유기농은 10년을 놔둬도 땅이 굳거나 산소가 통과하지 않는 경우가 없어. 그리고 땅 소독해는 거. 땅 소독하는 건 아까 얘기했잖아. 그 열 처리해서 그 온도를 올려갖고 소독한다 그랬는데 너 딴 데 갔다 왔어요? 딴 데가. 이렇게 하면은 유기농 퇴비는 뭐냐면은 유기농 퇴비 참나무 껍질. 어디서 그래? 이거 다 공급해 주는 데가 있어요. 아. 근데 좀 구하시려면 연락하셔야 내가 보여줘. 참나무 껍질하고 왕겨 또 이제 개분 박동이죠. 축분 이걸 가지고 약 한 2달 정도 숙성 발효를 이렇게 해가지고 요 퇴비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노타리를 쳐서 이 퇴비를 쳐서 이제 노타리를 쭉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퇴비가 7년 갑니다. 7년. 더 이상 퇴비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얼마나 기가 막혀. 그거 발효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 발효되는 건 2달이면 된다니까. 그래서 이 퇴비를 갖다 뿌려놓으면은 퇴비를 이렇게 뿌려놓고 작물을 이렇게 심고 이 작물이 수확을 몇 번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 뒤에 이제 잎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연면시비라는 걸 하게 돼요. 연면시비가 뭐 시비를 붓는다 이런 시비가 아니고 물에 미생물 같은 거 영양제 같은 것을 이렇게 발효시켜서 녹인 거. 그 연면식의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그 우리가 율법이 있어야 진리를 깨닫듯이 이 식물도 율법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갈대입니다. 갈대가 최고 좋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어떤 진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 신기하네. 갈대하고 노랑설탕하고 미생물하고 큰 말통에다 넣고 보름만 숙성을 하면은 방글방글 해가지고 노란 보리물 같이 물이 이렇게 딱 생성했는데 그걸 200대 1, 100대 1로 섞어가지고 쫙 설포를 하면요 그 식물들이 왜 이리 좋냐 방글방글 해가지고 아주 좋아 죽어. 그래갖고 이게
그 품질 있잖아. 때깔에서부터 맛이 기가 막히게 올라오는 게 연면식의 특징입니다. 제가 이거 현장에서 1년을 내가 이거 학습을 했으니까 저기 지금 매주 주말에 내려가가지고 1년을 뭐 한 50주 정도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학습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배우고 내가 흐뭇하다는 생각이 나이 먹으면 가서 이걸 해야지. 그때가 제가 58세였어요. 지금 이제 8년 됐네, 8년. 58세였는데 나이 먹으면 간다는데 언제 나이 먹으면 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지금. 가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슬슬 가려고 이제 모임 그만하면 가야지 뭐 하는 얘기가 다 이제 그쪽에 생각이 더 이제 꽂혀 있어가지고 이제 그만 우리가 자유롭게 됐으면 그만하고 한가롭게 지내고 말지 모를까. 그런데 그리고 이분들이 다 그리워하지. 아니 글로는 이제 맞아. 모임 안 하고도 그냥 이렇게 농장에서 놀고 뭐 그러니까. 영 재능이 없으면은 그 옆에다가 저 이렇게 몇백 평씩 사나 같이 지으면 돼. 그죠? 먹을 거리가 다 나온다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시달릴 이유가 없어. 돈 버는 일이든 뭐이든. 야 아파트에 있어봐야 이게 성남가 안에 맞아. 닭장 안에 갇혀가지고 뭐 맞아. 니 거 보고 내 거 보고 뭐 싸울 일밖에 없고 아무리 아무 재미가 없다니까. 시골 가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시골에 가는데 아까 전원생활 가면 무조건 꽝이고 호랑이 나오고 전원생활 말고 뭔가 소일이 있는데 내가 놀기만 해도 뭐가 저기서 잘하고 있네. 그래요.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가. 그래서 미리 제가 이런 것들을 이것도 이제 학습을 그러니까 뭐 호기심이 생겼다 그러면 무조건 학습을 해놔. 아주 세부적으로 내가 선수가 될 때까지 이제 그렇게 해야만 내 것이 되는 거거든. 이 성경도 마찬가지요. 요거 이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뭐 거시경제라든가 실무경제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밝게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누가 뭘 물어와도 자신 있게 얘기하고 세상 살면서 뭐 신나고 흥겹게 살아도 지금 아쉬운 시간에 왜 시달린 것에 보상을 받으려면 너무 아까워 죽겠거든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고생한 것이 일생 동안 자랑거리요. 이제 즐거운 것을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지? 그렇게 해서 하여튼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이렇게 유대를 하다 보면 좋은 정보들을 서로 이렇게 교환하면서 유익하게 될 걸로 믿습니다. 너무 나이 먹었어. 끝. 젊은 사람들은 몰라서